안녕하세요. 감정평가 2차 시험 중에서 보상법규에 관한 강의를 앞으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감평 27회 시험을 보면 아마 실무인가요? 실무가 거의 과락이 80%든가 그렇고 법규가 50% 정도 과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과락이 아마 법규가 두 번째 과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2016년 문제를 마지막 시간에 조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헛다리 짚어가지고 1번 같은 경우에 답을 잘못 적은 거예요. 2주 대책에 대해서만 열심히 막 적고 원래 요지가 그게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례 문제를 볼 때는 이 묻는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안 보면 나중에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고 오늘 강의를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선 첫째 이런 흔히 말하는 이 레포트라 그럴 수 있죠. 뭐 시험 답안지인데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에 대한 전체의 개요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초학자들이 공부할 때 나무를 보고 난 뒤에 숲을 보느냐, 숲을 보고 난 뒤에 나무를 보는가. 저는 항상 숲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여기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문제에서도 그렇게 출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게 법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드릴 거예요. 아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는 2017년 판이 아니면 아마 세 가지 법이 아니고 두 가지 법으로 지금 설명이 된 경우도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 9월 달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하고 그다음 부동산 가격의 공시에 관한 법률, 이 두 개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분리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두 개로 분리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시험 과목이 결국 관련된 법을 얘기하려면은 이제 세 개의 법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토지보상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토지보상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으로 설명할 제가 공시법이라 쓸게요. 부동산 가격의 공시 및 옛날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인데 부동산 가격의 공시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크게 법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교재들은 뒤에 부분들이 같이 붙어 있을 거예요. 같이 붙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법이 조문은 이렇게 달라졌겠죠. 이전에 예를 들어서 18조라고 외웠는데 지금은 18조가 이제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18조가 아니고 옛날에는 저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문들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교재상으로는 크게 변동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방 2016년도 27회 문제를 나누어 드렸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건 전부 다 행정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행정법을 모르고 감정평가 관계법규 2차 시험을 친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장님이 길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이 바로 여러분의 2차 시험의 요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개의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 개요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행정법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좀 행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을 여러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약간 체계적인 요소이기도 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행정 처분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처분에 관한 게 허가니 인가니 우리 이제 시험에 여러분 주로 나오는 게 허가에 관한 문제나 아니면 특허예요. 예를 들어 타인 토지에 출입한다. 조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하는데 법은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출입권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사실은 특허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특허와 관련시켜서 분쟁이 생긴다면은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질 면에서 여러분 먼저 규명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법에는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허가가 말 그대로 강학상의 허가인지 아니면은 특허인지 그걸 먼저 여러분이 성질을 규명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권리 구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있을 거고요. 요번에 27회에도 시험 문제 나왔듯이 이런 행정 처분을 하려면은 근거라든지 각종 이유를 제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이렇게 청취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견 청취가 만약에 결여되었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떤 하자가 있냐면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행위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 하자가 어느 정도의 하자인가? 나중에 여러분 쓰실 수 있겠습니다만 무효인가? 아니면 뭐인가? 취소인가에 따라서 이런 권리구조의 패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취소를 하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려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제기를 해야 돼요. 무효는 그런 출소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성질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라면 작년에 시험 문제에 보면 선행행위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게 다시 후행행위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자의 뒤에 말씀드린 승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인정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재결해서 이제 얘기됐을 때 사업 인정에 하자가 생기게 되면 재결에까지도 그 하자가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좀 전에 말한 무효이냐 취소이냐에 따라서 그 규명의 방법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보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시켜서 권리 구제를 할 때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행정심판과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그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 이번에 시험 문제에 보면 원고 적격이 누구인가, 어떤 소송 형태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쨌든 행정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정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관계 법규를 강의를 사실상 해오기는 했는데 책을 계속적으로 제가 바꿔왔었어요. 옛날에는 그 노병철 선생하고 윤신혜하고 이 두 분이 같이 쓴 책이었었어요. 물론 노병철 이전에 우리 대학 교수 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자꾸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노병철을 쓰고 노병철의 윤신혜 간평사가 그걸 이어받아가 쓰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정형 선생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책들을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너무 행정법에 대한 열의를 하다 보니까 이론 하나를 설명하고 그 밑에다가 행정법을 장하게 붙여놓으니까 처음 볼 때 정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다. 결국 여러분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은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뭘 만드시겠습니까? 노트 다 만드실 거예요. 그때 가서는 자연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하나의 체계의 틀을 잡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완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복잡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의 한림법학원에서 그 사법시험 때문에 제가 한 2년 동안 서울에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서 학교에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퇴직을 했는데 그때 한림법학원에 강의를 했었습니다만 이 한림법학원에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윌비스라는 이 책인데 원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책을 좀 보니까 굉장히 군더더기 살이 없이 여러분이 일단 노트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김생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 케이스를 공부하거나 그럴 때 보면 조현 선생이 그 케이스 관련된 이렇게 쓴 책들이 있어요. 역시 윌비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뭐 책을 팔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조현생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친구는 그 책이 좀 다 이 사례를 쭉 적어놓고 사례에 따라서 행정법에 관련된 부분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1회부터 시작해서 27회까지 망라했습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참고될 만한 책으로서는 아마 노성하 선생인가? 좀 한 게 있고 또 언론 보니까 누구 한 명이 또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실제 여러분 감아보면 여러분이 강의를 받으시겠지만 시중에 나가서 책을 보면 책이 거의 몇 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막 판로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책을 내놓고 올해 내고 내년 내고 이렇게 계속 낼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런 점들이 하나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기본적인 잘 정리된 텍스트를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를 단단히 해야 하셔야 되냐면 행정법에 관한 이론들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아마 이 관계 법규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시험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보상법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써겠습니다. 공시법이 하나 있고 감정평가법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6대4, 7대3 정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부분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토지보상법 자체에서 거의 60%, 60점 내지는 70점이에요. 그런데 토지보상법도 여러분 감아보게 되면 크게는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토지 보상에 관한 것이지만 이런 그 수용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나중에 보면 사업인정, 토지 물건 조작성, 협의, 재결의 효력, 실효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 손실 보상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토지보상법에는 크게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크게 두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여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공시법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많이 두진 않는데 공시법에는 자연적으로 크게 우리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표준지, 표준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개별 이런 공시지가, 부동산 지가에 관한 문제니까 가격에 관한 문제니까 요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논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종 이런 처분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쟁송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런 문제 그리고 여기에 허무의성계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허무의성계라는 것은 자꾸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는 뭐 다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나중에 보상에 대한 금액에도 여러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거, 각종 부담금 부과하는 기준이 되게 되고 표준지 공시지가 여러분이 감정평가사 일을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여러분이 검증하셔야 돼요. 일선 구시군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게 되면은 이 정해진 것이 진짜 제대로 됐는가를 나중에 여러분 뭐 하신다는 거죠?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하시는 역할을 한다. 그것 이외에 일반적인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과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이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부분은 뭐 공시지가가 정해졌을 때 이의를 제기하고 권리구제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는 일단 논의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중에 이런 수용 절차에 수용 재결을 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바로 뭐라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수용 재결을 받을 때에 재결에 이런 보상금이 나한테 흡족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흡족하지 않다고 돈 더 주십시오 하려면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뭘 하셔야 되겠어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더 올라가지 않는 한은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예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용 재결하고 있어서는 소위 흠의 승계가 가능하게 되는 게 2008년도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감정평가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평가사로서 이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이 감정평가사가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그 업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흠이 생기고 하자가 생길 때는 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이런 자격을 때로는 취소하거나 업무를 여러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정지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 2차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금년도 마찬가지였고 이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출제가 사실상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나는 게 여러분 이제 이런 법률 조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봐야 되는데 우리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뭐 근래 와서 이제 감정평가 이 법에서 징계에 관한 규정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격을 취소한다, 뭐 정지한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징계위원회 열면은 여러분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징계와 관련시켜서 이런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우리 법률에 보면 청문이라는 규정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징계와 관련되지 아니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는 기속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징계의 취소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지금 감정평가법에 뭐가 적용되게 돼 있냐면 청문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문을 만약에 여러분 결례했다면은 결국은 뭐가 결례된 겁니까? 절차를 이행하자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절차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대부분 무효로 보지 않고 취소 사유로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금년도 시험 문제는 뭐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기왕 나왔으니까 이런 데서 이제 이게 30%다 40%다 얘기를 잠시 좀 하자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정지를 먹었습니다. 정지를 먹었는데 이 정지 먹은 사람이 또 만약에 정지를 먹게 되면 이런 가중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면허 정지를 먹었다 합시다. 운전면허 정지 10일 먹었다면 10일이 지나고 난 뒤에 만약에 내가 이거 불복해가지고 왜 10일 정지시킵니까 하고 불복해도 이거는 행정심판 소송의 전혀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난 뒤에는 이런 뭐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일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우선 판례가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운전면허를 취소시켰는가 봐요. 너무 억울하다 하고 결국은 이의를 제기했더니만 아마 263일인가 이건 말도 안 되지만 면허 정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한번 해볼른다 하고 계속 불복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263일이라는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더 이상 왈가불가할 필요 없이 내일 차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소를 제기하는 그 기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인데 여러분 이것 관련시켜서 금년도 작년 시험 문제가 우리 행정소송법 12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소송을 제기하려면은 적어도 이런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소송을 통해서 내가 바로 얻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소의 이익이라고 하지만은 소의 이익을 엄격히 나누면은 원고 적격에 관한 부분이 여기 보는 것처럼 12조 1항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12조 2항에 보게 되면 어떤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고 난 뒤에도 다툴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영업을 정지당했지만 정지기간이 지나고 나면 현업에 바로 이런 뭐죠? 복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로 봤을 땐 하나의 문제, 데미지거든요. 다음에 또 위반하게 되면 이제는 가중적 제재를 받아가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툴 이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행정소송 12조 1항이 아니라 2항을 드는 거예요. 그럼 2항을 들 때 이제 뭐 해야 되냐? 12조 2항이 법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냐? 이게 원고 적격의 문제이냐? 소의 이익의 문제인가? 이걸 먼저 여러분 푸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권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게 전부 다 여러분 2차 시험은 행정법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계법에 대한 부분을 그냥 설명하는 부분은 금년에 딱 한 문제 있었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그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하는데 재결에 불복하게 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이전에 권리구제하는 방법이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의 제기하는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기하는가, 그게 우리 작년 시험 문제 하나 나온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런 부분이다. 근데 어떤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여기 6대4 내지는 7대3 이런 정도로 이런 비중이 돼 있다. 그리고 그 비중 중에는 여기는 이 두 가지, 그죠? 두 가지죠. 그 다음에 공시법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표준지나 개별 공시가와 관련된 그 성질 관련된 문제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에 관한 문제는 자격, 업무 정지, 그냥 취소나 정지와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여기 이제 뭐 때로는 가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과징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과징금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변형 과징금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서 잘못했단 말이죠.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영업을 취소시키거나 정지를 시켰다고 그 업을 정지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5월 말까지 좀 다 개별 공시가 다 나와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 공익을 위해서 이런 그대로 하게 하면서 그 대신에 뭘 보는 거죠? 일단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과징금이에요. 그러니까 변형 과징금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행정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처분성을 가지고 그냥 불복하면 쟁송을 제기하는 그런 형태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너무 장황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6대4 내지는 7대3의 그런 비중으로 되어 있다. 이런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대각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쪽으로 설명을. 이것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 다 이해해버리면 내일부터 안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 끝이 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숲을 먼저 좀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법제처에 들어가면은 법령을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들어가셔가지고 법령을 카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홈페이지 일반적으로는 그 뭐죠? 스마트폰에서 코리아로 치면요, 이거 바로 법령 그거 앱이 바로 다운됩니다. 코리아로 그거 치면 되니까 수시로 여러분 법전을 게임 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지금 당장 급하신 분들이니까 지하철 타시거나 할 때도 그 법령 앱을 열어가지고 그 관계된 법을 좀 계속적으로 리딩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4조도 읽어야 되고 뭐 67조부터 시작해서 계속 85조까지 저디까지 계속 우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요, 몇 조라는 걸 법전을 주지 않더라도, 여기는 법전 몇 개 주었지만 주지 않더라도 이게 몇 조라는 게 여러분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로 그 해서 앱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저는 법률하고 시행령까지만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하니까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는데
여러분 뭐 시중에 책을 사실라 하지 말고 그냥 카피하셔가지고 만드셔서 바인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법전은 늘 가지고 계셔야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법이니까 토지보상법에 대한 것. 제가 토지보상법이라고 그러지만 정확하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우리 줄여서 뭐 토지보상법. 어떤 교수들은 뭐 토상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줄인 것 같고 토지보상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토지보상법에는 맨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각종 토지보상법에서 하는 일은 개인이 사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극히 잘 없어요. 그래서 뒤에 우리 이런 논의를 할 겁니다. 사용, 수용. 개인의 사적인 사용인데도 불구하고 수용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은 엄격히 말하면 이거는 범위를 극히 제한해야 되지 그걸 확대시키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헌법 23조 3항에 보게 되면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공의 필요한 경우에 개인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용하거나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사대 정당한 보상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런 각종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공의 필요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공익을 위한 게 아니고 사적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이 일방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헌법의 사실상 이런 뭐 하겠습니까? 위반되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보게 되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 개인의 법률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 부분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문을 여러분 앞으로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우리 헌법 23조이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공익사업이에요. 이 공익사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토지보상법 4조에 이러이러한 것이 공익사업이라고 딱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열거를 했는데 이 4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4조에는 1호부터 시작해서 8호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호에서 7호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요. 그런데 8호에 가게 되면 기타입니다. 다른 법하고 관계시켜서 이제 아주 넓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공익사업이라는 범위가 우리나라는 좁다기보다는 상당히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런 뭐를 깔고 있겠습니까? 공공의 이런 복리라는 것을 깔고 있다 보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인정할 때는 한계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공익사업을 좀 시행하려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이 토지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출입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해야 되죠. 지작물에 대한 제거 등이 여기서 얘기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타인 토지의 출입에 관한 부분이 이 9조이고 이것이 12조에 관한 지작물 제거. 근데 이걸 왜 여기 적었냐면 오늘은 뭐 여러분 저거 모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면 여러분 그냥 출입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해야 돼요. 물론 출입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 정표도 제시를 해야 될 것이고 일출전 일몰 후와 같이 야간에 출입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허가를 득해서 들어간다. 타인 토지 출입해서 허가를 득해서 들어갑니다. 허가를 득해서 들어가지만 여러분 들어가다 보면 때로는 뭐 할 수도 있겠어요. 청량도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9조 5항부터 시작해서 7항까지에 관한 규정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법전을 9조 5항부터 시작해서 7항까지는 이거는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놔요.
이 구조 5항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이런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는 3년 안에만 이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시효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6항의 경우에는 협의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협의 전치주의라 그래요. 협의 전치라 그래서 먼저 일종의 가해자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 당사자가 이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협의를 해야 돼. 협의가 안 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일종의 중재하는 차원에서 재결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이런 손실보상에 관한 부분은 바로 이 구조 5항부터 시작해서 7항까지 준용한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손실보상 생겼는데 불구하고 이거 준용하지 않는 그런 규정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별도로 이제 공부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죠? 방금 설명드린 지작물이 여기서 제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럼 지작물을 제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역시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손실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것과 관련시켜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 5항부터 시작해서 7항까지 준용한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제 하나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출입을 허가한다 할 때 허가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항상 이런 이제 이론을 공부할 때는요, 누구 편이냐 생각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 쪽에서 출입을 허가를 요청했는데 행정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권리 구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들어오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가 받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역시 권리 구제하는 편이 있을 거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든 간에 마지막에 가면은 뭘 생각해? 여기에 권리 침해가 생길 때 어떤 방식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할 것인가? 그게 계속적으로 언급이 돼요. 계속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어요. 자, 이런 것이 첫째 하나예요.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공익사업에서 이것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1호부터 7호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1호부터 5호라는 게 별도로 나눠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공익사업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뭐 수용하거나 이렇게 여러분 한 경우가 생기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공익사업에 사용 안 하게 되면 91조에 나중에 환멸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 땅 도로 돌려줘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 땅 도로 돌려줘 할 때도 다시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만 돌려도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업 하는 거야 하고 사업 변경을 했을 때에 그때에 돌려주지 않아야 되는 제한적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91조에 보면. 그래서 그 91조가 1호부터 시작해서 5호까지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연기가 돼야 되니까 벌써 여러분 조문들을 몇 개 외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4조도 봐야 되겠고 9조도 봐야 되겠고 12조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 안에서 5항부터 시작해서 7항까지도 이런 관련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그 준비 절차가 우리 법의 맨 처음 앞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런 공익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땅을 수용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수용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취득을 하는 거죠. 협의한 취득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수용 절차를 통해서 공권력을 발동시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협의에 대한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공익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흔히 말하는 행정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행정 주체라는 것은 어떤 그 공권력을 사실상 발동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지위를 여러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적어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협의가 아니고 수용 절차에 들어가야 사실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거 협의는 사실상은 법적 성질은 무엇이냐면 개인과 개인이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법상에 뭐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협의라는 이런 법적인 성질이 있는데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차차 우리가 언급하겠지만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지금 보상의 대상이 되니까 물건 조서를 작성하는. 나중에 보면요, 이 협의에서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하는데 다음 단계의 수용 절차에 들어갔을 때도 또 토지 물건 조서의 작성이라는 두 번째 절차가 또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과정이 협의인데, 이 협의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법적인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보면 사법상의 무슨 관계예요? 법률 관계라고 다뤄지는 거예요. 그럼 사법상의 법률 관계이면 분쟁이 생겼다면 무슨 소송을 해야 돼? 민사 소송을 통해서 왈가불가해야 돼. 자, 아직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 행정사건에 관한 부분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지만 사법적인 관계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법률관계가 공법적인 행위인가 사법적인 행위인가에 따라서 권리구제의 패턴이 완전히 마다는 거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들어오면 수용을 통해서 이런 취득하거나 또는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여기 수용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공권력 행사예요.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직접 이제 레포트를 작성해야 될 그때 오게 되면 수용의 의의를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수용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런 그 이익을 위해서, 그죠? 특정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단 강제적으로 취득하지만 무를 조건으로 보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우리 보겠지만 이 수용이란 자체는 강제적으로 취득은 취득하지만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승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마치 주인이 없는 물건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원시 취득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보는 수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수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 인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 인정 절차인데, 여러분 사업 인정은 누가 하느냐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우리가 출제를 했다면 사업 인정이 가지고 있는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사업 인정은 바로 사업 인정을 받게 되면 이것은 수용권의 주체가 되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뭐가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의는 단순히 사법상의 하나의 계약이라 볼 수 있지만 여기 사업 인정을 받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 일종의 공권력을 사실상 이 사람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의 행위는 전부 다 여러분 사법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로 보셔야 되냐면 공법 행위로 사실상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업 인정 이후에 협의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협의에 대해서 대법원 영감님들은 그것도 사법상의 법률 관계로 봐요. 그렇지만 우리 학자들은 뭐로 보느냐면 공법상의 하나의 계약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만 어떤 이런 수용권의 주체, 여기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용권의 주체할 때 수용권의 주체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국가 수용권설이냐 사업 시행자 수용권설이냐.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수용권이란 자체는 개인이 가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지는 것이지 개인이 가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수용권이란 자체는 국가 수용권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학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이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수용권을 통해서 누리는 그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수용권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기업자라 그랬는데 지금 사업 시행자 수용권설이 이게 우리 일종의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설명들이 여기서 가능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사업 인정이라는 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 보통은 일반적으로 각종 무슨 결정을 하고 고시하게 되면요. 고시하고 난 5일이 지나는 그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공익 사업을 하는데 저 지역에 말이야 무슨 사업 한다더라 하면 전부 다 여러분 떼구리를 뭐 받으려고 보상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집 짓고 나무 심고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 법에서는 이 사업인정 결정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 금년 시험 문제 아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평을 한 교수들도 좀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업인정 결정 고시를 했어요. 결정 고시를 하고 나면은 다음에 여기서 사업인정 결정, 사업인정 다음에 토지물건 조서 작성, 세 번째 협의, 네 번째 재결이에요. 물론 화해와 재결인데 재결에 대한 신청은 사업인정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이 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1년 안에 재결 신청을 안 하면은 사업인정 이 자체가 실효돼 버립니다. 요번에 이게 여러 문제가 바로 작년 문제가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꾸 나중에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어떤 사람이 땅을 샀는데 뭐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3년이 5년이죠. 거의 한 5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이상 결국 뭐 했다는 거죠?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법에 보면 이런 경우에 뭐 72조 이런 데 보면 매수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를 요청했지만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야, 그 사업 주체가 말이야 사업인정 받고 난 뒤 1년 안에 뭐 이런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재결을 신청해야 되는데 재결도 신청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했겠습니까? 사업인정 자체가 실효되어 버렸기 때문에 없다. 없으니까 당신이 요청하는 것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그렇게 이제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업인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인정이 되게 되면요 일종의 얼음놀이예요. 아마 여러분은 얼음놀이라는 게 얼음놀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땡스톱이었어요. 누군가 힘이 센 놈이 지나가다가 야 누구 부르고 그랬는데 너 스톱 이라면은 걔가 사라질 때까지는 제가 꼼짝도 못하고요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움직였다면 다음날 가면 쭉 터집니다. 제가 밀양 촌놈인데요. 그것도 밀양 표준소 혹시 가보신 분이 그 꼴짝이 제가 아직 고향입니다만 우리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난 뒤에 스톱 시켜놓고 저는 집에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도시의 친구들은 이걸 얼음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사업인정 결정 고시가 있으면 그 결정 고시 한 상태로 땅을 그 상태로 유지 보존해야 되지. 이 형결 변경시키고 하면 그건 보상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무 심고 뭐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물건을 여러분 그대로 이런 뭐죠? 그 상태대로 보존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 사업인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업인정을 받았다가도 나중에 뭐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실효가 되어서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손해에 대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보상을 필요하다면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5조부터서 뭐 7조까지 뭐 준용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물건 조서의 작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뒤에 이제 시험을 칠 때는 사업인정이 바로 토지 수용 절차의 제1 절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물건 조서 작성은 제2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통설이에요. 제2 절차예요. 토지 물건 조서 작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뭐냐면 대법원 판례가 말하듯이 진실성을 추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1차 시험 공부를 끝내셨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시험에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진실성에 뭐 간주한다, 추정한다 두 개 나눠지죠. 이거는 간주가 아니고 뭐 한 것으로 본다 하는 이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에요.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간주 또는 하는 것으로 본다 하는 것 이거는 법원을 통해서 어떤 쟁송을 통해서 이걸 뒤집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억수로 이상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혼인 중에 아이를 뱄다는 거죠. 그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을 실제로 뭐 하는 거죠? 모독하는 겁니다. 추정한다는 건 얼마든지 모를 수 있다는 자기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법에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조문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조문 없애도 얼마든지 무슨 얘기 돼요. 애를 낳으면 나중에 발가락이 안 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검사해가지고 그 사실을 가면 되기 때문에 그걸 법전에다 그걸 둘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추정이에요. 그런데 이 추정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물건이 그 대상 지역 안에 있었다는 걸 뭐 하는 거죠? 여기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어야만 나중에 뭘 받겠습니까?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토지 물건 조서 작성하는데 그 안에 명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 보상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임의로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놀라야 되는 게, 야, 사인해. 서명 또는 날인하라 그러거든.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는, 옛날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옛날 법에서는요, 공무원을 입회시켜서 서명 날인하게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 여러분 바쁜데 거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서명 또는 날인을 못했을 때는 거기에 이유를 부기하도록. 부기라는 것은 이렇게 그대로 두고 옆에다가 여러분 적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못했다. 이게 나중에 뭐로 쓰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손실보상에 대한 쟁송이 될 때 쟁송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설명했죠?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법률 용어라는 게 그래요. 옛날에는 서명 날인하라 이런 게 참 많았었어요. 여러분 서명 날이란 말은 서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서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하는 거죠. 날인하라는 거예요. 기명 날인은 이거는 그냥 컴퓨터로 내 이름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명 날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토지 물건 조서의 작성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물건 조서에 없는 것들을 보상을 하거나 하면 그거는 안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절차로 보는데 우리나라 소수 학자들은 뭐로 보느냐면 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쉬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인정, 토지 물건 조서 작성, 세 번째 협의가 있어요. 협의가 있고 네 번째가 재결이 있어요. 좀 잠시 적을까요? 다음에 다시 할게요. 협의, 재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재결에 불복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게 돼요. 이게 불복 절차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종의 통설 내지는 다수설은 토지 수용 절차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사업인정, 토지 물건 조작성, 협의, 재결 여러분 이까지가 수용 절차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 학자들 중에는 토지 물건 조서 작성은 이미 사업인정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빼버리고 여기에 불복 절차를 마지막 절차로 보는 이런 소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불복은 수용 재결 절차를 통해서 종결된 데 대해서 불복을 하는 절차이지 이거는 기본적인 고유한 절차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했냐 첫 번째 절차, 두 번 절차, 세 번 절차, 네 번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절차인 이 협의는 거쳐야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아까 했던 사법상의 협의를 먼저 선행해서 거쳤다면은 뭐 할 수도 있겠어요? 이 협의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까지 간단히 설명드린 간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가 바로 일단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 중에서 일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쉬고 난 뒤에 다음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시켜서 행정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계속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고 하겠습니다.